마스크 벗고 강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제일 사실 가슴 아픈 일이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제 가슴 아프고요. 이제 젊은 사람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 키우는데 진짜 고생하세요. 그래서 사실 한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60대가 제일 많이 보는 책 1등에 육아책이 꼽혔어요. 119 책이. 50대가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책. 그만큼 이제 부모들이 애 키우는 육아에 너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여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외국 나가서 10년 살면 우리말 다 잊어먹죠. 마찬가지로 애 키우는 것도 애 마지막 키운 지가 20년, 30년 되니까 내가 뭔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즐거웠던 내가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니까 전부 이빨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아이들 키울 때는 원래 좋은 일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좋은 것만 기억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자꾸 사랑만 주려고 그래요. 원래 인생을 산다는 게 사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과 절제도 있어야, 사랑만 있는 필요한 게 아니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성취만 있는 게 아니고 좌절도 있어야 돼요. 인생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키워주고 욕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사랑만 하다 보니까 맨날 오냐오냐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버릇없어진다고 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항상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사랑과 절제, 성취와 좌절.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만큼 중요한 게 소아에서는 애들한테 절제를 가르치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 균형이 많이 깨어집니다. 왜 그러냐?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요, 잘못된 아이 키우는 법이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뭐 잘못된 걸 고치는 방법,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애들은 의뢰이 저렇게 나빠지고 뭐 잘못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해가지고 그걸 그 방향으로 자꾸 키우다 보니까 애들 정상 애들 키우는 쉽게 키우는 방법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그걸 보다 보니까 애가 마치 잘못될 것처럼 자꾸 걱정을 해가지고 과잉으로 애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냐오냐 키운 애들 보면 요즘은 직장 가서 야단 안 맞으면 때리쳐요. 자제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물론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릴 때일수록 사랑의 비중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생아 처음부터도 애들한테는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절제를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카시트 쓰는 것부터, 수면교육 하는 것부터, 식사할 때 한 자리 앉아서 먹는 것부터,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훈육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훈육하지 말라, 뭐 3달, 4달까지 훈육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참 인터넷 보면 많이 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를 키우는 방법, 이런 아이를 키우는 방법은 잘못된 아이를 키우는 방법하고 상당히 달라요. 근데 흔히 보는 것은 잘못된 아이 키우는 방법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3살 버려 8까지 간단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3살이 만 2살이에요. 2살까지 훈육이 끝나지 않으면 2살 이후에는 훈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부터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서 샌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훈육 잘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생아 처음부터 애들은 훈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를 잘 키우는 사람들은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애가 엄마 말 들어요? 물어보면요, 애 잘 키우는 엄마들은 아 그럼요, 애가 말 듣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애를 못 키우는 엄마들은 애가 두들대도 어떻게 애가 어른 말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이루어져요. 너가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밀어붙이면 애는 말을 들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도 안 했죠. 이거 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친구 잘 부려먹는 사람 있죠. 그 친구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야 이거 해봐.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라가 그냥 해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 그냥 망설이는 사람, 너 이거 좀 뭐 해? 아 싫어. 딱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모가 마음속에 너 내 말 들어야지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면 애들은 무조건 부모 말 들어요. 그래야 애 키우기 쉬워요. 근데 요즘은 자꾸 애 말 듣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계속 가르칩니다. 이거는 정상 애들이 아니고 애들한테 그런 가정의 틀이 없고 어떤 제대로 애를 배우지 못하는 문제 있는 애들은 부모가 뭘 가르쳐야 돼요. 정상 아이들은 그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애를 키우죠. 원래 육아라는 건 보통 엄마들이, 보통 할머니 가정에서 3명, 4명은 그냥 키울 수 있어야 정상 육아법이에요. 지금 모든 나라 사람들, 특히 프랑스 육아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프랑스 육아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이거 우리 전통 육아잖아. 똑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오는 필리핀 엄마라든가 일본 엄마, 뭐 독일 아빠들, 여러분 머릿속에 청교도를 하면 굉장히 음할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전통 육아였어요. 우리 부모들 얼마나 엄했는데요. 너무 엄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정도로 엄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키워요. 제가 동방예의주의란 말을 참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그게 깨어졌어요. 저는 이제
50 넘으면서부터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제가 처음 여행 가서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 엄마들 그 자리에서 애를 딱 야단치고 애들이 굉장히 엄마하고 애들이 한 자리 딱 앉아 있어요. 애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애가 막 뛰어와서 엄마하고 뛰어오는데 물론 프랑스 말로. 근데 그 엄마가 첫 번째 반응이 조용하라 그거예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하고 막 같이 갑니다. 떠들고. 그만큼 예의라는 것들이 외국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냥 예절이라는 것을 잘 안 가르쳐요 요즘에. 그래서 그때 가보고 이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외국을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더 확실해졌어요. 특히 요즘에는 훈육도 하지 말라 그래서 훈육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애 자존감 상한다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 위주로 살다 보니까 부모가 애한테 끌려가요. 원래 인생을 살 때는 부모가 주인이에요. 가정이 주인이고 어른 위주로 사는 것이 그게 원래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 정상적인 사회가 동물왕국 생각해 보세요. 동물왕국에서 새끼 위주로 사는 동물도 있던가요? 그런 동물 없어요. 항상 가정이나 모든 사회에서 주는 대장이 우두머리가 위주고 가정에서는 그게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 위주로서 부모 위주로 사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가정이고 그런 가정 속에서 애가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애가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애들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모가 일상생활에 떠드는 말을 듣고서 애들은 언어를 배우고 부모가 다른 사람 대하는 걸 보고서 애들은 언어를 배워요. 인간관계를 배워요. 인간관계를 가르치려고 뭔가 특별한 걸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애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봤고 부모가 특별한 걸 가르치지 않아도 가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원래 문화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문화가 붕괴됐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맨날 인터넷 띄어가지고 애착이 어떻고 자존감이 어떻고 맨날 그러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안 생깁니다. 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부모가 가르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육아예요. 자존감 육아를 그렇게 떠들었는데 옛날에 있던 게 지금 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이 소리 하는 애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 누구나 다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왜? 우리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그럼 내가 어떤 게 있어도 우리 아빠의 그림자를 그늘 밑에서 내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주는 자존감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부모가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부모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정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 때 애들은 그걸 보고 우리 아빠가 최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빠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존감이 생겨요. 근데 요즘 애들은 내가 대장인데 누굴 믿는단 말이에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큰 소리 못 치고 집에서만 떼쓰고 난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육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건. 이런 육아 속에서 살다 보면 가정의 주인이 애가 돼버려요. 원래 가정의 주인은요 부모예요. 애는 객이고 객이 살면서 주인이 돼가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또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소속감이 없어요. 원래 애들은요 제일 힘들고 제일 즐겁고 제일 힘들 때 누구를 봅니까? 가족을 봐요. 제일 힘든 시간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가족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 때나 좋을 때 가족과 있으려 생각 안 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제일 즐거울 땐 친구하고 있고 그리고 휴가 때 시간 나면 전부 다 놀러 가고 가족 옛날에는 명절 때 고향 찾아갔잖아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고향 찾고 있지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요즘은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놀러 가요. 왜? 즐거운 날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 시간을 즐기고 싶은 게 더 큰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 이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너 나가. 그럼 이 제일 무서운 말이었어요. 왜? 내가 이 가족 속에 일원인데 나가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 소속감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그럼 소속감 어떻게 생기느냐?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애들은 그 팀에 끼려고 노력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겨요. 애한테 소속감을 만들어주려고 암만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팀에 끼려고 노력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기면서 애착을 애가 스스로 만들어요. 이 팀에 끼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각자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아빠 대접받았어요. 요즘에는 아빠 늦게 들어오면 애가 아는 척도 안 해요. 왜? 인위적으로 부모가 애한테 애착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많이 만들어주면 엄마한테 친해지고 아빠가 와서 잘 놀아주면 아빠한테 친해지고 애들은 여기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완전히
피노키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니까 애는 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서 그 팀에 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냐면 우리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병이 열심히 사랑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그 해병 그 소속감을 느끼겠어요? 아니죠. 이 팀 속에서 같이 살면서 만들어지는 이 소속감과 유대감이 그렇게 옛날에 얻어맞고 기합받고 해도 사회에 나가서 그걸 다시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즐거운 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속감이 없으면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매질하면 옛날에 효철이 지나면 이거는 옛날 사람들은 그건 사랑을 매였죠. 이 소속감이 없는데 효철일 때는 어때요? 이건 폭력이 돼버려요. 옛날에는 체벌이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요즘은 체벌하면 그건 폭력이 돼요. 왜? 소속감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내 라인에서 있는 상사가 나를 봐주는 상사가 날 야단치면 저 사람 날 위에 야단친다. 근데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야단치면 이건 날 쫓아내려고 그러는가 이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생기는 순간 애들은 어떤 훈육도 다 정당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들이. 우선 자꾸 체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소속감을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벌이 문제가 되듯이 이제 엄마가 야단치면 이제는 어느 폭력이 돼버려요. 이제는 엄마들이 뭐라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인터넷에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돼 소리 하거나 뭐 야단치거나 이러면 전부 다 애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이야기예요.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떤 그것도 다 일일이 다 애의 비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좀 쉽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애 키울 때, 그죠? 여러분 다 애들 있고 손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쉽게 키우려고 그러면 옛날처럼 어른들 위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특별한 걸 해주지 않고 애가 어른들을 보면서 애가 인생을 사는 것이 제일 즐거워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권위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한계를 정해주고 무조건 따르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떤 것도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애들은 훈육도 저절로 돼요. 옛날에는 훈육이란 걸 한 적이 없어요. 누가 훈육을 했는데요? 훈육 안 하고 훈육이 많이 안 됐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틀만 딱 잡아주면 훈육이란 것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 틀을 잡는 걸 안 하고 자꾸 일일이 훈육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럼 뼈 빠지게 가르치도 안 돼요. 이거는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두 돌 세 돌까지 훈육하지 말라 안 된다 그래요. 훈육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가정의 틀 속에서 하는 훈육을 모르니까 자꾸 가르치는 훈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돌이 지는 훈육이 끝나야 되는데 이 가정의 틀 속에서는 저절로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가 너무 엄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훈육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만드는데 불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붕어빵을 태워 먹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 붕어빵 만들 때 불을 낮추면 돼요. 근데 붕어빵 기계 쓰지 말라. 그럼 붕어빵 어떻게 만들어요? 가정의 틀이란 걸 깨고 부모가 엄했다고 가정의 틀을 깨버리면 이거는 붕어빵을 만들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불만 낮추면 되는데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권위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한계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무조건 따르게 하는데 여기에 부모가 적당한 배려만 해주면 돼요. 세상의 변화가 옛날에는 많이 엄했지만 이제 조금 덜 엄하게 해가지고 좀 더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참 쉬워집니다. 근데 훈육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고 부모의 권위를 권위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부모의 권위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해가지고 부모의 권위가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치 친구 같은 부모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부모는 친구가 아니에요. 항상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동물왕국에서 항상 이 무리의 부모들이 항상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가장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아기는 아주 쉽게 크고 부모가 이렇게 틀을 잡아주면 이 틀 속에서 애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틀 속에서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바빠가지고 이걸 못했죠. 그냥 마음대로 놀게 하고 예를 들어 밥 먹을 시간이 안 들어오면 혼났잖아요. 이렇게 애들한테 틀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간섭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거에 어긋났을 때 혼을 댐빵 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린 이 틀도 없고 야단도 치지 말라. 그럼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요즘 애 한 명 못 키우잖아요. 애 한 명 못 키우는 이유 간단해요. 이 틀도 없고 일일이 부모가 애한테 뭘 해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애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부모들처럼 키우면 돼요. 거기서 조금만 배려해주면 훨씬 더 애들을 키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부모가 권위 있는 게 제일 좋고 권위적이 아니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너가 내 말 들어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부모들 그런 사람들 보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도 참 좋은 부모다. 그런데 권위가 확실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옛날 부모들이 그렇고 지금 일본 사람들 이거 참 잘해요. 특히 프랑스나 이런 쪽 사람들 진짜 권위 있으면서 탁
하라고 제일 무섭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 아빠들. 완전 군인같이 해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는 이제 독일 아빠들 좀 오는데 엄마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독일 아빠가 있으면 한국 엄마가 그래요. 저 아빠 저 군인 같다고. 굉장히 애를 사랑하는데 일단 뭐 훈육할 때는 완전 군인같이 훈육한다고. 그하고 너무너무 잘한대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육아에 대해서 사회적 교육으로 다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 교육으로 정상 애들을 바르게 키우는 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는 거 고치는 법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뭐 애가 나빠졌고 맨날 뭐 우리 아이가 달려서 보면 맨날 뭐 잘못된 거 뭐 저 올해 뭐가 난리하고 애 엄마 때리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애를 놓겠어요? 애 키우는 게 재밌고 즐겁고 사랑스럽다 이런 걸 보고 자라야지 애를 놓고 싶을 건데 요즘에 애 2명 놓으세요 그러면 전부 기겁을 해요. 그리고 젊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애 키우는 이야기가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면 즐겁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맨날 잘못된 것만 보고 있고 힘든 것만 보고 자란 사람들이 애 놓는 거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애 놓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전부 당연히 남한테 맡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부모가 애를 키우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 이야기인데 이 즐겁다는 말을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애 놓으면 당연히 남한테 맡겨야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애를 키울 때 이제 다들 자식들이 이제 유해 애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말 모르는 애가 너무 많아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 말이라는 거는요. 애기 옆에서 어른들의 일상 대화가 많을수록 애가 언어를 잘 배워요. 옛날에 말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죠. 저절로 말 배웠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엄마 아빠 해요. 어떻게 됐느냐? 애기 옆에서 어른들과 일상 대화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되면 좋아요. 옛날에 하루에 대화를 몇 시간 들었을 것 같아요? 대가족 읽고 이웃 사람 맨날 만날 때 하루 종일 대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애를 똑똑하게 키우는 1번이에요. 애기 옆에서 어른들 일상 대화가 많을수록 애들은 머리가 좋아져요. 엄마 혼자 대화를 해봐야 애들은 논리적인 사고력과 이 두뇌 발달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엄마 혼자 둘이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사람들 모여가 떠들고 이야기하고 이 어른들의 일상 대화가 많을수록 화용 언어란 머리 좋아지는 언어가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애 놓고 난 다음에 집에 처박혀가지고 전부 다 저하죠. 뭐 독방 육아 그러면서 이웃 사람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잘 교회라도 와서 사람들 만나고 있으면 사람들 만나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엄마들이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코로나 핑계만 댑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언어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남들이 마스크 써가지고 뭐 언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떠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이 우리나라 1학년이 수업을 못 따라갈 정도로 언어가 안 되는 애가 30% 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언어 발달이 안 되는데 왜? 이웃 사람과 떠들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맨날 공부하잖아요. 어릴 때 영어 가르치고. 이러니까 애들이 우리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우리 애들을 갖다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 그럼 1번이 뭐냐 하면 애 데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1번이에요. 이걸 못하면 다른 어떤 교육도 소용없어요. 지금 저는 절대 우리나라가 선진국 못 갈 거라고 딱 한 20몇 년부터 단언했어요. 저는 저출산 회의도 많이 나가고 회의도 참 많이 나갔거든요. 가서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우리나라 선진국 못 갈 거라고. 왜? 대한민국을 키운 사람들은 놀아먹은 사람들, 마음껏 놀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대화 듣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공부만 해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논리적 사고력이 안 생겨요. 주입식 교육, 지식을 공부해가지고는 두뇌가 발달 안 해요. 특히 최근 20년 사이에 영어 교육을 조기 교육을 합니다. 영어를 조기 교육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치면요, 영어는 할지 몰라도 두뇌 발달이 안 돼요. 한 가지 말을 제대로 해야 두뇌가 발달하고 모국어가 중요한데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모국어로 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모국어로 영어를 안 쓰면서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 가르쳐서 뭐 하려고요? 필리핀 애들 영어 잘한다고 선진국 됐나요? 아니잖아요. 미국에 영어 잘하는 거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잘하면 뭐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영어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 남들이 하니까 다 그름지고 향해 가듯이 전부 영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후 준비가 안 돼요. 제가 60 지금 셋입니다. 63인데 제 친구들 70%가 지금 은퇴가 요즘 낮에 모여요. 친구들. 저는 그 모임 못 가요. 못 가는데 보면 한 70% 애들이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있어요. 왜? 애들 키우느라고 전부 다 돈 다 써버려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 세대가 그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보면 맨날 우리가 내니까 처음에 한 5년간은 열심히 우리가 사줬는데 이제 걔들이 못 오는 거예요. 미안해 가지고. 근데 먹고 살 게 너무 힘든데 자식이 잘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특히 외국 보낸 애들은 잘 되면 안 돌아와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되면요 와서 돈 달라 그래요. 이 나이에. 이게 자식한테 투자할 필요 없어요. 자식이 자기 스스로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자식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노후가 준비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지금 뭐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들한테 자식한테 너무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너무 지금 키우다 보면 남들 하는 거 안 해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뭐 했어요? 놀았잖아요. 다 놀았어요. 저도 놀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기억력은 처음 배운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 책 안 읽어줬어요. 바빠가지고 책 읽어준 적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하는 거 떠드는 거. 저희 어머니가 안동고시 13대 종가집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맨날 모여가 떠들고 이야기하고 우리 어머니 하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럼 어릴 때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논리적 싸움할 때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하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 1세대입니다. 90년 초반부터 저는 통신망부터 해가지고 참 논쟁들 거리가 많았어요. 그 수많은 논쟁에서 좀 웃기는 얘기지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붙어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력은 어릴 때부터 그런 논리적 대화를 들으면서 자라요. 두뇌가 발달해요. 그래서 어릴 때 애를 키울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잘 키우려면요, 애기 옆에서 어른들이 대화를 들려주고 다양한 언어를 들려주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언어를 들려주는 것이 애를 똑똑하게 키우는 1번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한테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다, 아니면 손자 손녀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언어를 좀 신경 쓰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애기 옆에서 가족 아닌 사람 만나는 걸 매일 보여줘야 돼요. 이웃 사람 만나는 거, 옛날에 이웃 사람 며칠에 한 번 만났을 것 같아요. 맨날 만났죠. 그렇게 만나면서 부모가 다른 사람 대하는 걸 보면서 인간관계를 보고 배워요. 애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사람을 잘 만나고 떠들면 애들도 똑같이 마당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웃 사람 만나고 잘 놀지 않으면 애들은, 요즘 엄마들 가잖아요. 맨날 뭐 만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무인도 사는 것도 아닌데 만날 사람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주위에 천지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맨날 떠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애들은 인간관계를 보고 배우고, 엄마가 다른 사람 대하는 걸 보면서 애들은 마음 읽기를 배워요. 우리 피터팬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터팬. 큰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린애들 눈에 보여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대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대할 때 그 마음이란 걸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 대하는 거 보면서 마음 읽기를 그대로 배웁니다. 이게 애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느낌을 통해서 애들은 일일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애들한테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마음 읽기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읽기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이죠. 눈치가 생기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애한테 눈치를 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눈치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죠. 애가 마치 마음이 상처를 입을 것처럼. 아니에요. 눈치를 줘야 눈치 없는 사람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눈치 주는 거 싫다 그러지만 눈치 없는 애를 키우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눈치 있는 애를 키우려고 그러면 눈치를 줘야 눈치가 생겨요. 거기에 적당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울 때는 항상 마음 읽기를 가르치려면 내가 다른 사람 대하는 걸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뒷거리면 그 애도 똑같이 그렇게 커요. 항상 부모가 다른 사람 대할 때 항상 그냥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면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애들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하고 인간관계, 이 두 가지는 누구나,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애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특히 어릴 때 두돌이 전에 중요해요. 인간관계는 사실은 100일부터 저는 가르쳐가는 사람만 매일 만나라 그래요. 언어 발달은 신생아 처음부터 시작돼요. 실제로 신생아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부모의 목소리를 더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의 목소리를 어릴 때 신생아 때부터 들려주는 거, 대화 들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어 발달, 인간관계,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훈육이에요. 훈육은 신생아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 아까 말했지만 훈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훈육은 저절로 익히는 거예요. 틀 속에서 부모가 권위 있고 위기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한계를 명확히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들처럼. 그러면서 적당한 배려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애들은 훈육이 되고, 두돌이 전에 훈육이 기본이 끝나야 됩니다. 두돌이 지나면 이제 두돌부터는 언어로서 이제 훈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돌이 전에는 틀로서 훈육을 하고 저절로 되고, 두돌이 지나면 언어로서 훈육이 가능해요. 근데 어릴 때 틀을 안 잡아준 애들은 두돌 지나서 언어로 훈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두돌이 지내, 옛날 3살 버려 8 간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훈육을 어릴 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절대 안 돼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적당한 배려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훈육하라고 할 때는 우리 애기는 성격이 어떻고 뭐 기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가 애들 기질 따라서 훈육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기질에 따라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얘 기질에 따라서 배려를 해줄 것 같아요? 아니죠. 집에서 부모가 적당한 배려를 해주는 틀 안에서 애가 부모에 맞춰 사는 능력을 내 기질이 어떻더라도 그걸 익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 기질에 신경 쓸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항상 일관성 있게 당당히 살면 애들은 내 기질이 어떻더라는 관계없이 내가 부모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걸 기질이 나쁠수록 애들한테 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우린 애한테 맞춰주려고 그래요. 기질 육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육아는 보통 애들이라는 걸 전제하에 애를 믿어야 돼요. 애가 잘 될 거라는 걸 믿어주는 게 육아예요.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틀려요. 정신과 의사들은 애가 자꾸 나빠질까 봐 배려를 해주는 건데 정상 육아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부모 위주로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위주로 사는 것이 육아예요.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애가 저절로 큰다. 너가 잘 될 거다.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잘 될 거다. 내 스스로를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가 잘 될 거라고 믿지 않고 꼭 나빠질 거 걱정해가지고 이거 하면 나빠지면 어떡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될 거야. 수면교 갈 때도 자 그러고 끝나면 돼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얘가 침 먹을 땐 자 한마디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애들 할 때 이거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주고 딱 밀어붙이면 애는 무조건 되고 애들 할 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애들은 그 방향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쉬운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고 애가 나빠질까 봐 계속 애들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면 모든 걸 다 해줘야 직성이 풀리죠. 애들 하면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애가 스스로 못해요. 애가 우는 거 다 달래야 되죠. 요즘에 애 우는 거 다 달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째 아기를 집에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야야 애는 원래 적당히 울어야 머리가 좋아진다. 우는 거 겁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걱정 안 했어요. 요즘은 애 울리지 말란 말이 있으니까 맨날 달래요. 애가 스스로 울으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애가 울 때마다 달랜다. 이게 극단적인 게 뭐냐면 바로 마마보이예요. 아니 애가 울면 지가 그치겠죠. 배고프면 먹겠죠. 그 다음에 애가 졸리면 잘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할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자꾸 뭘 해주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애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은데 마음껏 먹이면 돼요. 신생아 때부터. 그래서 산후조리 할 때 24시간 모유동실하라는 게 애가 자기 자신의 리듬을 찾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날부터 애를 따로 띄어가지고 분리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애가 그 능력을 못 길러요. 이걸 자동으로 크는 걸 못 기르기 때문에 애들은 항상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가 배고파서 먹고 싶을 때 마음껏 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은 자기 스스로 그 리듬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른 나라 엄마들은 우리나라 엄마처럼 고생을 안 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고생 죽으라 하면서 애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말이 애 한 명 더 놓으시죠. 왜? 애 한 명 키우다 죽으라 고생하거든요. 어떻게 둘을 키우냐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류가 멸망했죠. 원래 정상적으로 인류가 유지되려면 2명을 이상 낳아야 돼요. 2.1명이 넘어야 0이 되고요. 2.5에서 3을 낳아야지 로스 중간에 사망하는 애까지 포함시켜서 인류가 돼요.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을 낳아야 인류가 유지가 돼요. 우린 0.7도 안 돼요. 지금 올해 나면 0.6도 안 될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망해요. 확실히 망해요. 제 백은 긋게요. 확실히 망합니다. 이건 확실한데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애를 못 키워요. 그럼 지금 엄마들 보면 뭐 애착육아, 자존감육아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인터넷 보면 뭐 좋은 이야기 다 하는데 그거는요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몸에 좋은 음식 다 골라서 몇 끼니 먹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럼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애 키우면 한 명을 못 키워요. 그래서 집안 식구 다 달라붙고 아줌마까지 두고도 애 한 명을 키우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육아법은 소용없는 육아법이에요. 옛날 우리 부모들이 키우던 방식, 일상생활 속에서 애를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부모 일상 속에서 키워야 돼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특별한 걸 자꾸 해주게 되면요, 애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생을 스스로 얻는 능력을 못 길러요. 언어도 엄마가 자꾸 반응을 하고 자꾸 뭘 가르치고 책 읽어주고 이러면요, 그거는 잘해요. 근데 그게 우리 평생 쓰는 언어가 다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것만 잘하고 나머지를 못하게 돼요.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제일 잘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자꾸 단기간에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단기간에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길고 길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걸 승부를 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성적만 자꾸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교구예요. 교구 많이 쓰죠. 근데 교구는 있는 걸 잘해요. 근데 인생이 교구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답을 가르치는 거와 똑같아요. 교구를 사용하면 애는 그건 잘하는데 나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상이라는 게 이 변화가 적잖아요.
이 변화가 적은 속에서 내게 필요한 걸 얻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어떤 걸 가르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건 잘해요. 근데 나머지 자잘한 걸 못 배워요. 근데 인생에서 그 자잘하고 미묘한 걸 찾는 능력이 성패를 가르죠. 이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애를 인생을 살아가게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그 미묘한 변화를 캐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뉴질랜드 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을 1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따분한 일상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가족하고 바깥집 먹고 이웃 사람과 어울리고 그냥 따분한 일상생활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 만나면 꼭 카페 가려고 그러고 좋은 거 먹고 2시간 지나면 딴 데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즐길 줄 몰라요. 제가 외국 여행 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 공항 공원에 산책하고 앉아가지고 진짜 펑 하면서 그 일상생활을 즐기는 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친구 만나는데 여기 우리 앞에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그러면 전부 이상하게 생겨요. 너무 고비용의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고비용 저효율 마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가족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냥 따분한 일상생활을 즐길 줄 알고, 그냥 밥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그냥 집에서 먹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벤치 앉아가 같이 떨고 이야기하고,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너무 고비용의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 고비용의 사회를 가르치면 안 돼요. 애들은 따분한 일상생활 속에서 장난감도 많이 사주지 말고 항상 5% 부족하게. 여러분 다 들어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육아하고 연결이 안 시키는 거예요. 자꾸 뭘 자꾸 해주면 좋을 줄 알죠. 장난감도 좋은 거 사주고 뭘 책도 자꾸 사주고. 저는 전집 사주지 말고, 그다음 교구 사지 말고 발달 장난감 사주지 말라 그래요. 자, 옛날에 장난감 몇 개 있었어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뿅 하고 칼싸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하려면 두뇌를 써야 돼요. 근데 다 만들어진 장난감 주면 그런 걸 못 해요. 그런 걸 안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차라리 애들한테는 뭔가 해주는 것보다 뭔가 해주지 않으면서 애 스스로 인생을 찾아가고 애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거. 요즘 대안 제시까지 해주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애가 스스로 자기 대안을 찾게 만드는 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육아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안 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안 돼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되는 걸 찾아가는데, 우리는 안 돼 하고 대안 제시 해주라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 육아하면 완전히 마마보이하고 똑같아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훈육을 할 때는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하시고, 요까지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3가지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보면 좀 행복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그죠? 저는 어릴 때 진짜 밥도 굶은 적이 있고요.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안동같이 13세 종갓집이라고 그래요. 항상 보면 안동에 가면요, 진짜 큰 집에 그 온 동네가 다 저희 외갓집이었어요. 근데 출가 외인, 저희 어머니 그거 철저해요. 그래서 땡길 한 푼 안 받고 딱 출가 외인 딱 끝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공무원인데 진짜 FM대로.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 도시계획을 다 했어요. 근데 땅 한 평 안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 집이 도시계획 국장하고 이 과장국장을 다 해가지고 집이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땅 한 푼 안 사고 친척한테도 입 한 번 딱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 도시계획도 다 했고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했지만 저희 집에 항상 우리 어머니 뭐 하냐면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저는 어릴 때 소면을 참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소면을 제일 좋아해요. 왜? 어릴 때 즐겁게 살면서 먹은 음식이 지금도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리밥 보면 죽으라 싫다는 사람 있죠. 왜? 나쁜 기억하고 연관이 되니까. 저는 소면 먹고 어릴 때 하는 게 그 당시에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행복해요. 그 당시가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애들한테 인생은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축합니다. 그런데 불만은 제일 많은 나라예요. 맨날 불평거리 많죠. 그러면 애들은 인생이 이렇게 힘든구나라는 걸 배우게 돼요. 애 앞에서는 인생이 즐겁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즐거운 걸 알아요. 그래야 애들은 앞으로 인생에서도 인생을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거든요. 그래서 언어 발달, 인간관계, 그다음에 훈육하며 4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인생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아무리 시련이 와도 애들은 그걸 극복할 힘을 길러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 뭐 행복한 인생을 살면 돈 벌어가 뭐 하려고요? 영어 잘하면 뭐 할 건데요? 불행한 인생을 살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애들한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요. 우리는 과외도 별로 안 시켰어요. 그냥 애들 놀게 하고 그랬는데, 뭐 어릴 때 영어 학원 다니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딱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네 인생 살아 그러고, 그래서 공부 안 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걸 제일 우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부모부터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애한테 보여주면 다른 어떤 유산보다도 행복이라는 유산이 제일 커요. 우리 불행이 대물림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어릴 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애를 또 잘 키우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은 그냥 놀게 하세요. 지금 보면 참 애들 많이 가르치고 돈 다 쓰면서 부모 노후 준비도 안 하면서 애한테 뭘 가르쳐요. 뭐 한글 가르치고 글자 가르치고 뭐 운명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데, 애들은요 노는 것이 최고의 공부예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요. 놀면서 인생이 필요한 모든 걸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놀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가르칠수록 애가 스스로 공부하는 머리를 발달을 못 시켜요. 그 애를 똑똑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어릴 때,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무조건 놀게 해야 돼요. 놀게 하면서, 외국 가면 놀이터에 보면 부모들은 밖에 있고 애들만 놀아요. 피나기 전엔 개입 안 해요. 그렇게 애들끼리 찌고 볶고 싸우게 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애들을 쉽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두뇌가 발달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노는 게 없잖아요. 뭐 어린이집 같은 거 다 뭘 가르치고 있고요. 영어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학교라고 해도 또 수학교고 또 교재 가지고 또 뭐 가르쳐요. 그냥 놀게 하면 되고, 거기서 큰 컨트롤 할 때 위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만 컨트롤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지식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식을 얻은 애들은 내가 두뇌를 발달시킬 두뇌를 이 지식 공부하는데 써버리기 때문에 얘가 머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선진국 못 갈 거라 생각하는 게 바로 너무 지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애를 쉽게 키우려면요 부모가 대장이 돼야 돼요. 집에서. 요즘은 애들이 대장입니다. 우리 연년생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애들이 큰애가 저번에 지어받고 그래요. 그리고 큰애가 마음에 상처 입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옛날에는 애가 쫄병이었죠. 군대 가면 쫄병 한 명 더 새로 둔다고 문제가 됩니까? 근데 제대 말년에 병장이 또 한 명 더 생기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둘 되면 안 돼요. 애가 대장인데 동생이 또 한 명 더 생겨요. 그러면 똑같은 대장이 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년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애가 쫄병이 되면 돼요. 애가 쫄병이 되면 한 명 더 나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누가 연년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나요? 그냥 당연히 너 애 동생 있으면 동생 잘 봐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애가 대장이니까 동생 한 명 생기면 애가 막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항상 옛날처럼 가정의 위기 질서하고 규칙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주면 특별한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야 될 필요도 없는데, 지금 보면 온갖 인터넷에 가서 유명한 뭐 좋은 걸 다 보겠다고 난리를 합니다. 온갖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애를 엉망으로 키워놔요. 왜? 그건 애 키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 키울 때는 항상 문화, 가정, 이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애가 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애 한 명 키울 때는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은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마을이 되는 건데, 이런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붕괴된 속에서 소속감도 없어요. 요즘에 제가 제일 놀랐던 말이 헬조선 그러는 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헬조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헬조선 그래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저는 우리나라지, 이게 내가 떠날 수 있는 나라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소속감이 없으니까 이게 헬조선, 내가 언제라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소속감이 없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가족은 내 가족이고, 우리 동네는 내 동네고, 우리 나라는 우리나라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직장에 가도 소속감이 없으니까 누가 위에서 뭐라 한마디 말만 하면 때리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속감이 없으니까. 내 회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회사.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고,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거. 너무 애기 위주로 애를 키우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아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키워본 지가 10년, 20년 지났으면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거나 잘 키우려고 그러면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인터넷 뒤지면 안 돼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직업이 있을 거고 직장 다니고 실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무를 몇 년 해야 책을 쓸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 해야죠. 근데 요즘은 애 한 명 키우면서 책 쓰고, 애 한 명 키우면서 유튜브 만들고, 애 한 명 키우면서 인터넷 글 씁니다. 그 처음 하는 사람이 글을 썼을 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 제일 큰 위협이 누구냐 할 때 첫 번째 꼽는 게 SNS라고 꼽는 것처럼, SNS가 민의를, 정보를 왜곡시켜요. 접근성을 좋게 하지만 이 왜곡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 쓰지 마라.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들은 인터넷 쓰면 도움을 얻는데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 사용하게 되면 망한다. 딱 요지가 그거예요.
장미의 이름으로 한 책을 쓴 사람이 umberto eco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르네상스인이라는 말처럼 진짜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인터넷 평가할 때 그거예요. 아는 사람만 인터넷 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정보 수집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뭔가 할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인터넷이 위험성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인터넷 1등 인터넷에서 정보 제일 많이 얻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육아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은요. 이제 출산율이 이제 지금 20만 이하로 이제 조만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로 저는 10몇만으로 떨어질 거라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동산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 다 지금 그 애들 관련된 다 망하고 학원 다 망할 거고 그다음에 뭐 학원 어린이집 다 망합니다. 지금 좀 있으면 지금 40몇만에서 지금 20몇만 떨어졌죠. 20만에서 10만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학교도 초등학교가 정원이 또 지금보다 더 줄어야 돼요. 반으로 또 줄어요. 그 직업도 생각할 때 소아과 사도 망했지만 이제는 애들 보는 직업들은 다 망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다 망하게 됐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애를 키울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5명 애를 놓고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육아법을 해야 돼요. 내가 5명 놓고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을 해야지 좋다 해가지고 한두 명 간신히 키운 육아법을 하게 되면요. 그건 정상 육아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애를 키우는데 이게 될까? 너무 힘들다. 그럼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대충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애한테 지금 매달려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를 항상 이야기할 때 미니멀 육아라 그래요. 가능하면 최소한만 해주고 그냥 애가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고 잘할 거라고 믿어주고 냅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참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좀 안 하는 게 부모 위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애는 무조건 잘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런 부모는 말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으면 그냥 부모를 안 믿는 거고 우리는 보통 부모가 잘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부모를 억압버려요. 그 사회도 부모를 안 믿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를 안 믿고 믿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애도 안 믿고 부모는 애를 안 믿고 사회는 부모를 안 믿고 그러니까 맨날 부모한테 뭐 훈육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야단치지 말라 그러고 감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애도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그냥 맡기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팔남매 키우듯이 키워야 돼요. 너무 요즘 애한테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요. 팔남매 키우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논만 맨다. 그러면 지금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부모의 일상이 발전되면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육아법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강의 들으시면서. 또 틀이라는 걸 이렇게 딱 만들어 놓게 되면 네. 내가 또 그 틀 안에 있다 보면 예. 사실 뭐 저희도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저랑 뭐 크게 차이 안 예. 나는데 약간 창의적이라든지 네. 약간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네.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네.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아이도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과연 네. 그런 그 틀 안에 넣었을 때 걱정이 많을 텐데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틀이라는 걸요. 한계를 넓혀줘야 돼요. 이 한계를 어떻게 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한계를 마음껏 넓혔습니다. 부모가 이 어떤 걸 하라 하지 말라를 최소화했죠. 그 부모 애를 믿기 때문에 옛날에 애가 나가 놀 때 누가 간섭했어요? 마음껏 놀았죠. 이 틀을 넓게 하고 중요한 건 이 틀 속에서 부모가 간섭을 안 해야 돼요. 간섭을 하면 창의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애를 믿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우리는 너무 좁게 잡아요. 애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될까 봐 틀을 너무 좁게 잡는데 옛날 우리 부모처럼 틀을 넓게 잡아줘야 돼요. 넓게 잡아주면서 우리가 흔히 방목 육아라 그러죠. 방목은 그냥 산에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울타리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들을 놀게 하면서 그냥 이 틀을 넓게 잡아주면 사실 창의성 문제도 별로 없고 그 대신에 간섭을 안 해야 돼요. 틀만 잡아주고 간섭 안 하고 냅두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 노는 게 중요하다는 건요. 놀면서 친구랑 싸우고 찌지고 뽑고 타협하고 쟁취하고 이런 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우리는 싸우면 다 가서 바로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창의력 남과 타협하고 화해하는 그런 창의력을 잃게 돼요. 이게 두뇌를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틀을 넓게 잡고 내버려두는 거 그러면 두 개가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육아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또 그러면 예. 형제들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이제 둘 뭐 이렇게 있을 때 싸울 수 있잖아요. 네. 싸울 때도 그러면 어떻게 간섭을 하는 게
아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간섭 안 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는 바빠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불고 터져야 가입했죠. 원래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개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냅두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애들을 갖다가 냅둬야 돼요. 그래서 애가 점진적으로 그걸 행복할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커지면 그게 나이에 따라서 내버려 뒀을 때 그게 대처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냅두라는 말 듣고 딱 이때까지 개입하다가 어느 날 딱 그만둔다. 그럼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찢고 벗고 싸우게. 그 대신에 부모 눈치를 보게. 이게 중요한 건 전체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서 애들한테 한계를 정해주고 친구들 형제끼리 싸우더라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게 그 한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길 때만 개입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개입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평소에는 틀만 마련해주고 그걸 점진적으로 하고 아주 문제가 생길 때 외에는 아예 개입을 안 한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게 많죠. 뭐 형한테 얻어맞는 때도 있고 그러면 억울함도 인생이에요. 사실 그것도 억울한 인생도 배워서 극복할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린 보면 억울한 걸 못 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직장 가서 누가 한마디 억울한 소리 하면 때리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억울한 소리 들어도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때리지 않아요. 왜? 맨날 얻어맞기도 하고 뭐 옆에서 억울한 소리 많이 들어도 그걸 극복하는 힘을 길렀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 억울함도 인생이에요. 예. 예. 미디어 문화 속 애가 사는 거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하면 재밌죠. 그러면 일상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일상생활이 자잘한 속에서 내게 필요한 걸 얻어야 되는데 미디어처럼 이렇게 좋은 걸 막 흥미있는 걸 얻게 되면요 자잘한 걸 다 놓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특히 내가 손을 대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최악이에요. 두뇌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거 게임, 핸드폰 이런 거 절대 손도 못 대게 하고요. TV도 한두 시간 넘기지 말고 너무 흥미있는 건 빼고 보통 애들은 한두 시간을 제한하라 그럽니다. 그 대신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평소에 애들하고 많이 어울려 노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애들이 두뇌가 발달하고 미디어는 두뇌 발달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흥미니까 그건 재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권장은 안 합니다. 네. 우선 애들한테는 가정에서 지켜야 될 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애들한테 이유식할 때부터 룰을 가르치고 앉아서 먹으라 가르치고 좀 움직일 때는 예를 들어 밥상 차릴 때 항상 애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숟가락도 갖고 와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뭐 해줘. 그래서 항상 애한테 가정에서 일거리를 줘요. 예를 들어 어떤 모임 있을 때 직책 하나 맡으면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할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애기라고 항상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할 일 만들어주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똑같아요. 가정의 일원으로서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걸 의무가 생기면 애들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애한테 모든 걸 공부 빼놓고 다 면제시켜 버려요. 그건 안 돼요.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한테 할 일이 있는 걸 가르치고 일어나면 무조건 이불 딱 개라든가 옷은 딱 벗으면 던지는 게 아니고 놔두라. 장난감 갖고 있으면 무조건 놀고는 어디 갖다 놔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룰을 가르쳐서 아까 말했지만 규칙이 있고 한계 명확하게 하고 무조건 따르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정에 중요한 거. 모든 거에 다 포함됩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다 먹고 나면 좀 크면 밥그릇은 반드시 세면대 갖다 놓고 그리고 물로 한번 씻는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 밥 차릴 동안 너 숟가락 늘어놔. 이런 거. 이걸 가정에서 할 일이 생겨야 그다음 애들 의무감을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걸 유튜브로